달빛이 유난히도 밝고 차가웠던 겨울밤 한양의 북촌. 삭막한 바람이 고택의 기와 지붕을 훑고 지나가는 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렸습니다. 관상가 도연은 정만호 대감의 은밀한 부름을 받고 그 집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대감은 권세와는 거리가 멀었으나 그를 부른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대감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던 그 얼굴, 과연 이 집에 있는가? 그러나 도연은 채 몇 걸음도 못 가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등잔불을 들고 달빛 아래에서 홀로 하늘을 바라보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 얼굴, 사람을 살릴 수도 권세에 휘말려 스스로를 태울 수도 있겠구나.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으나 그 얼굴에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는 한 사내의 눈빛이 섬뜩하게 번뜩이며 그녀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펼치는 큰 힘이 됩니다. 숙종 17년 노론과 소론이 번갈아 기세를 세우던 시절, 권력은 바람처럼 출렁였고 사람들은 눈빛 하나, 말끝 하나에 삶을 걸었습니다. 그 혼탁한 바람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든 옛 풍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굴을 보는 일, 관상이었습니다. 권세는 언제나 얼굴을 빌려 움직인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도성 곳곳에선 왕후의 기운을 지닌 얼굴을 찾으라는 말이 떠돌았고 관상가들은 권세가의 문을 드나들며 밤마다 얼굴첩을 뒤적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얼굴을 품어 권세를 얻고자 했고 누군가는 그 얼굴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 얼굴을 먼저 찾는 자가 조정을 거머쥔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그 무렵 북촌의 정만호 대감댁에도 신락 같은 소문이 스며들었습니다. 실세의 중심은 아니되 어느 편으로도 기울지 않고 살얼음 위를 걷듯 선을 지키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고택의 깊숙한 곳, 햇살 한 줌 들지 않는 먼지 쌓인 서고에 잊혀진 존재가 있었습니다. 희미한 묵향이 감도는 이 공간은 하인이라기엔 너무도 단정하고 양반이라기엔 너무도 천한 신분인 한 여인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이름은 연희. 사람들은 그녀를 알 수 없는 존재로 여겼고 그녀는 자신의 멸시받는 처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찢겨진 종이를 메우고 글자 하나하나를 정갈하게 베껴 쓰는 일. 이 끝없는 노동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섬세했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낡은 고서는 다시 숨을 얻었습니다. 그날도 연희는 눅눅하게 젖은 서책을 펼쳐들고 곰팡이가 핀 글자를 손끝으로 조심스레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던 연희는 잠시 마당에 나와 겨울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겨울바람에 달빛이 시리도록 밝았습니다. 그때 대문을 열고 들어서던 낯선 노인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남루한 도포 차림이었으나 눈빛은 깊고 매섭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도연이라 불렸습니다. 한때 궁을 드나들던 관상가였으나 요즘은 숨어 사는 듯한 인물이었습니다. 도연은 연희의 얼굴을 보자마자 작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저 눈동자는 어찌하여 저 눈 위로 복두가 걸리고 저 미간 사이로 자미궁의 빛이 스며드는가? 그러나 그는 곧 말을 삼켰습니다. 여종 앞에서 내뱉은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조심스레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누구를 찾으러 오셨사옵니까? 연희의 얼굴을 가까이서 본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관상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얼굴의 기운은 분명한데 그 기운이 권세를 탐할지 아니면 내려놓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 다른 사내의 그림자가 연희의 얼굴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얼굴이고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누군가는 그 얼굴을 높이 치켜 세울 것이고
누군가는 그 얼굴을 경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연희는 몰랐습니다. 찢긴 글줄을 이어붙이는 그 손길이 곧 조정의 바람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을요. 정만호 대감은 평소 온화한 인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이 결코 평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방마님과 대감댁 교수들은 천한 신분의 여종 연희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매사에 성실하고 서책 하나까지도 정성껏 다루는 모습은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불편한 빛으로 비쳤습니다. 종이란 건 주인의 수발을 드는 게 마땅한 법이지. 하루 종일 책이나 만지작거리는 저 계집은 어디서 그 버릇을 배운 것이냐. 그날 저녁 사랑채에서 손님들이 돌아간 뒤 연희 등잔불을 밝히고 다시 서책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마치 학자가 된 듯한 눈빛을 하옵니다. 허나 아무리 여종이 글자를 흉내낸들 본디 피는 속이지 못하거늘. 아직도 거기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느냐. 내 천한 몸으로 귀한 종이에 손을 대니 그 종이마저 더럽혀지는구나. 분부만 있으시면. 내게 줄 일이 또 있다. 이 낡아빠진 종이들을 죄다 정리하거라. 글자라도 읽을 줄은 아느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멸시는 익숙했지만 그들의 무례함은 때때로 그녀의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루한 몸뚱이와 달리 그녀의 정신은 그 어떤 이들보다 더 정갈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그녀의 눈빛에는 그들의 무례함을 초월한 고요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서고 너머의 마루에서 누군가 힘겹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병이라는 이유로 방문이 굳게 닫히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하인의 방이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곧장 죽 한 그릇을 만들어 하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이 죽을 조금 넘기시면 밤이 덜 괴로우실 겁니다. 연희야, 내가 네 덕분에 살았구나. 여종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계집은 참으로 이상해. 천한 몸으로 태어나서 저리도 고상하니. 그러게. 안방마님은 그리도 미워하시는데 꼭 다른 세상 사람 같다니까. 연희는 그저 그 하인이 죽을 다 마시도록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덕성은 조용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천한 여종의 몸에 깃든 고귀함. 그것이 바로 연희가 가진 운명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안방마님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종이 종을 돌보는 일을 대단한 듯 떠버리는구나. 내 분수를 알아야지. 며칠 뒤 마당에서 아이들이 땅바닥에 획을 그으며 글씨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선을 그어주자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감댁 딸은 달려와 호통쳤습니다. 천한 계집이 감히 글을 가르쳐? 당장 그만두어라. 마침 지나가던 정만호 대감이 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익히는데 누가 가르쳤는지는 중요치 않네. 글자를 아는 마음이 더 귀하지 않겠나. 그 한마디는 연희를 보호했지만 동시에 집안의 반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만호 대감은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연희, 저 아이는 분명 남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어. 허나 이 집안의 갈등이 커진다면 언젠가 불길이 번질 터. 내가 지켜줄 수 있을까? 이렇듯 대감댁의 안온해 보이던 기와지붕 아래에는 이미 알 수 없는 균열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한가운데에 여종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선행과 단정한 태도는 도성의 잔물결처럼 번져 이상한 기운이 깃든 여종이라는 소문으로 커져갔습니다. 연희의 소문은 이미 도성 안팎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서책을 꿰매고 병든 이를 돌본 손길. 소박한 행실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덕행으로 부풀려졌습니다. 그 소식은 결국 대비마마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더구나 정만호 대감의 집 여종이라 하니 외척의 연줄까지 다 있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불러보아라. 사람됨이 괜찮다면 곁에 두고 쓰는 것도 무방할 것 같구나. 그리하여
연희는 두려움 속에서 궁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려한 규수들과 비단옷 사이에서 그녀의 소박한 차림은 오히려 더 눈에 띄었습니다. 궁녀들과 상궁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천한 여종이 무슨 덕이 있어 불려왔단 말인가. 곧 쫓겨날 것이야. 연희가 처음 맡게 된 일은 대비마마의 탕약을 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이미 계략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달여올려라. 마마의 탕약이니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하느니라. 연희는 순순히 약을 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익숙지 않은 약재의 색과 향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탕약을 올리려는 그 순간 연희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마, 잠시만 허락을 청하옵니다. 그녀는 탕약 그릇에 은침을 살짝 담갔습니다. 잠시 후 은침이 서서히 검게 물들었습니다. 이 탕약은 탁하여 마마께 올릴 수 없사옵니다. 누군가 고의로 다른 약재를 섞은 듯하옵니다. 처음엔 미세하게 떨리던 연희의 목소리가 마지막에는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정각은 삽시간의 술렁였고 대비마마의 안색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소인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저 계집이 꾸며낸 일이옵니다. 죄를 꾸민 자는 마땅히 벌을 받으리라. 허나 독을 밝힌 자는 상을 받아야 하겠지. 그리하여 계략을 꾸민 상궁은 궁에서 쫓겨났고 연희는 오히려 대비마마의 신임을 얻으며 곁에 더 가까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모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연희가 그를 모른다는 약점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저 아이는 글 한자도 모른다 들었사옵니다. 감히 아는 체하며 마마 곁에 있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허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글귀 하나 읊어보라 하시지요. 대비마마의 시선이 곧장 연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주위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가 정각을 덮었습니다. 과연 그러하냐. 아는 글귀가 있으면 읊어보라. 연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대감댁 서책을 꿰매며 눈으로 익혔던 글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지금의 처지와 세상의 혼탁함이 겹쳐져 새로운 시구가 솟아나듯 흘러나왔습니다. 천심은 물과 같아 흐르되 구비마다 바다를 향한다 하였사옵니다. 허나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욱 밝사옵니다. 앞구절은 서책에서 본 글귀였으나 뒷구절은 연희의 즉흥적인 마음에서 흘러나온 시였습니다. 순간 정각은 고요에 잠겼고 대비마마는 오래도록 그녀의 눈빛을 지켜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맑으니 그 입술에서 흐르는 말 또한 맑구나. 이리하여 연희는 두 번째 시련까지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궁궐이라는 거대한 시험대 위에서 앞으로 더 거센 바람이 불어올 것임을 예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연희의 이름이 내명부에 오르내리자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좌의정 윤겸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관상가 도연을 불러 압박했습니다. 그대가 본 관상을 말하라. 귀한 상이라 했는가? 허황된 말로 조정을 어지럽히지 말라. 예, 허나 권세를 탐할 상이 아니라 백성을 이롭게 할 상이옵니다. 그 덕망이야말로 나라를 살릴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권세, 가들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겸의 안색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을 닫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 한 여종이 후궁으로 오를지도 모른다는 소문은 더 거세졌습니다. 대신들은 둘로 갈라져 격론을 벌였습니다. 신부는 나라의 기틀이옵니다. 종의 피를 들이면 어찌 예법이 서겠사옵니까? 덕과 지혜는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비마마께서도 그 기계를 보셨습니다. 분노가 치솟은 윤겸은 서책을 찢어 연희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책 조각이 연희의 처소에서 발견되었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보시오.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서책을 더럽히고 법도를 어지럽혔습니다. 제가 책을 훼손했다는 말은 거짓이옵니다. 저는 글을 몰랐을 때조차 서책을 꿰매고 살려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조정에 불려온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 여인의 손길은 박애가 아닌 보존의 손길이고 권세를 탐하는 얼굴이 아니라 기록을 지켜 나라를 바로 세울 기운의 얼굴이옵니다.
조정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더욱 커져 결국 어전에서의 상소전으로 번져갔습니다. 연희가 대비마마 곁에 머문 지 수개월이 흐르고 그녀의 덕성과 침착함이 궁 안팎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좌의정 윤겸의 분노도 함께 자랐습니다. 마침내 그는 어전조회에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천안종이 성상의 곁에 선다는 것은 왕실의 위엄을 떨어뜨리고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옵니다. 청컨대 연희를 즉시 궁 밖으로 내치소서.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찬반이 엇갈리고 모두의 시선이 임금에게로 쏠렸습니다. 임금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명했습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여인을 직접 보고자 하노라. 연희라는 아이를 불러오라. 연희가 나아오자 윤겸이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무슨 덕이 있어 전하 곁에 있느냐? 스스로 내 신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소인은 종의 몸이옵니다. 허나 찢긴 그를 살리고 병든 이를 돌보며 마음을 지키고자 했사옵니다. 신분은 제 힘으로 바꿀 수 없으나 제 마음만은 스스로 지켜왔사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장부를 맡은 내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연희는 장서각에 훼손된 고문서를 직접 바느질하여 복원하였습니다. 그 손끝의 흔적이 곧 무고함을 증명하옵니다. 연희가 꺼낸 서책은 찢긴 글줄이 가지런히 이어져 하나의 기록으로 살아나 있었습니다. 조정의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윤겸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다른 대신들이 연희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 곁에 이런 손길이 있다면 나라의 복이라 하겠사옵니다. 신분보다 덕을 중히 여길 때가 아니옵니까? 전하, 이 여인의 얼굴은 사람의 운명을 헤아리는 거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비춰보는 등불이옵니다. 잠시 침묵 후 임금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후궁의 자리에 두되 권세를 주려 함이 아니다. 나라의 기록과 서책을 지키는 임무를 맡기겠다. 그 손길로 역사를 이어가라. 그리하여 연희는 권세의 중심이 아닌 기록을 지키는 자리에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연희의 자리는 화려한 침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장서각과 서구를 향했고 밤마다 등잔불 아래 찢긴 문서를 꿰매고 곰팡이 쓴 책장을 말리고 번진 글자를 살렸습니다. 저희의 방은 향과 보석보다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하다더라. 연희가 복원한 기록은 정책에도 쓰였습니다. 흉년엔 곡창 관리법을 꺼내 아뢰고 전염병엔 옛 의원의 처방을 의관들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엔 소문이 퍼졌습니다. 궁이 어떤 후궁께서 병자들을 살리셨다네. 천한 신분에서 오르셨다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높으시다지. 한편 윤겸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상소는 도리어 탐욕을 드러냈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연희는 스스로 화려한 자리를 비켰습니다. 임금 또한 이를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했습니다. 그대는 서책을 지켰듯 이제 백성의 글을 지켜주어라. 궁중보다 세상 속에서 더 큰 뜻을 펼치거라. 그리하여 연희는 조용히 궁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글 모르는 부녀자들의 손을 잡아 붓을 쥐게 하는 작은 강습소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강습소의 창에는 등잔불이 켜지고 아이를 업은 안악이 서툰 손길로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갑니다. 제 이름을 제가 썼습니다. 이제 억울함도 남길 수 있겠군요. 연희는 강습소 한켠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찢긴 서책을 꿰매던 그 손길이 이제는 백성의 손에 글자를 쥐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의 보좌가 아닌 사람들의 웃음 사이에 진정한 권세가 숨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북촌의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서 시작된 그 이야기는 훗날 그의 겨울 달빛처럼 오래 남아 책을 지킨 후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등잔불을 켜는 힘이 됩니다.